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페르시아만에서는 200m짜리 유조선 수십 척이 숨을 죽이며 좁은 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물길의 폭은 겨우 56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고 좁은 수로 위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가고 있죠.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이 숫자가 만약 하루아침에 멈춘다면 한국 주유소는 사흘 안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왜 이 좁은 물목 하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있는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이어주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바깥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죠. 그리고 그 문의 북쪽 열쇠를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해협의 북쪽 연안 전체가 이란 영토입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을 대항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무려 444일 동안 점거했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 사이 불신의 씨앗입니다.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체제의 존재 방식 자체가 충돌하는 구조적 대립이 시작된 거예요. 그로부터 8년 뒤인 1987년 이란 이라크 전쟁 도중 이른바 탱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양측이 페르시아만을 오가는 유조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미국은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아주고 직접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군 함정이 이란 민간 여객기를 오인 격추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인 29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은 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미국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하면서 갈등은 또 한 번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란은 즉각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때 이란이 공식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었죠. 우리를 건드리면 이 해협을 닫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이 불신과 분노의 구조 속에서 과연 미국은 왜 이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 집 앞에 딱 하나뿐인 골목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골목의 양쪽 담장이 전부 이웃집 소유인 거예요. 담장 위에는 언제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요. 이 골목을 지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호르무즈 해협이 딱 이 구조입니다. 해협의 전체 폭은 56km지만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 각각 3km, 그 사이 2km의 분리구역까지 합쳐도 총 8km에 불과합니다. 이 좁은 수로의 북쪽 연안 전체가 이란 영토입니다. 이란은 이 지형을 수십 년에 걸쳐 요새화해왔죠. 이란이 구축한 전력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쉽게 말해서 정면 싸움을 피하고 상대방의 약점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에요. 이란이 배치한 전력을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해안 곳곳에 배치된 사거리 300km 이상에 대한 미사일, 해저에 깔 수 있는 수천 개의 기뢰, 빠른 속도로 기습하는 소형 공격 보트 수백 척, 그리고 최근에는 자폭 드론과 수중 드론까지 추가됐습니다. 항공모함이 이 해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이란 해안 미사일의 집중 사격권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이라도 이 좁은 수로 안에서는 기동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거든요. 거대한 덩치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지형입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해협을 뚫을 수 있다고. 반면 이란은 외칩니다. 뚫으려는 순간 해협 자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어느 쪽이 완전히 옳거나 그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56km짜리 좁은 수로 앞에서는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장악이 어렵다는 것, 이건 그나마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설령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랜드 연구소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전쟁은 딜레마지 대참사는 아니다. 하지만 끝내기가 너무 어렵다. 전문 용어로는 종전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터미네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는 것과 끝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만약 미국이 이란 해안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게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국 산악지대와 수십 미터 지하의 분산시설에 전력을 나누어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한 곳을 부수면 다른 곳에서 또 쏘는 구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10여 년. 미국이 분산된 비대칭 저항을 상대로 얼마나 고전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그 교훈을 철저히 연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랜드 연구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릴 수는 있지만 해협을 열게 만들 항복을 받아내기엔 이란의 저항이 너무 끈질기다고요. 이란 입장에서 이 저항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 넘게 유지해온 체제의 정당성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란 내부에서는 오히려 체제 결집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역사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를 군사적으로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저항 의지와 국제 여론, 그리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운하를 장기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군사적 우위가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교훈이죠. 호르무즈 상황도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강대국의 속내는 표면적 명분과 다릅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항행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 동맹국 에너지 안보 보장,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전쟁을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은 지금까지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뒤에서 줄을 당기는 손은 누구일까요? 앞서 강대국의 속내는 표면적 명분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를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 문제입니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 농축 순도를 60%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순도가 9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턱 밑까지 와 있는 셈이죠. 이란이 핵무장에 성공하는 순간 중동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가 연쇄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열리고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중동 내 세력 균형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장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체제 교체의 기회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이란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제난과 물가 폭등으로 촉발된 이 시위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어요. 그런데 이란 정권은 시위대를 신해적으로 규정하고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를 투입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에서 많게는 16,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것을 디지털 암흑 속의 공포스러운 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눈을 가린 채 자국민을 학살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미국에게는 결정적인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이미 민심을 잃은 정권, 내부에서 붕괴 조짐이 보이는 체제. 허드슨 연구소를 비롯한 싱크탱크들은 이번 이란 압박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핵시설 타격이 아니라 이란의 핵미사일 대리 세력 역량을 무력화하고 결국 친미 성향의 새로운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는 비공식 석상에서 새로운 이란 정권이 미국과 석유 생산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중동 안보 전략이 아니라 체제 교체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그림의 이유는 중국 견제입니다. 얼핏 보면 이란 문제와 중국이 무슨 관계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매년 강화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중동에서 이란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미국은 자원과 관심을 아시아 쪽으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딜레마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해 중동을 빠져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데 동시에 실망한 중동 동맹국들이 중국 편에 서지 않도록 힘 조절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란 문제를 빠르게 끝내야 중국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무력화되고 중동이 안정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으로 전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중국은 그 틈을 타서 대만 해협에서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할 여지가 생기죠. 결국 이란 전쟁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체스판 위에서 읽어야 하는 수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유엔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멈춰야 한다고 성명을 냈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란 당국의 인터넷 차단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는 거죠. 그런데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국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번 사태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지정학적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국면이라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는 이란 공격 가능성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간인 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미국 주도의 군사 압박 대열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결국 말로는 평화를, 손으로는 무기를 챙기는 국제정치의 이중성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이 상황을 두고 과거의 쇼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한꺼번에 묶이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볼 수 있고 이는 최근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에는 산유국들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었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물리적으로 항로 자체가 막히는 경우여서 충격의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 비교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위안화와 암호화폐로 받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석유 결제 체계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협 봉쇄 위협이 아니라 국제 금융 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갈등은 이미 군사와 에너지를 넘어 돈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 갈등이 수십 년째 반복될까요? 바로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양쪽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봉쇄 위협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고 미국은 이란을 완전히 제압할 의지도 현실적인 수단도 불확실합니다. 국경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지만 혁명의 기억과 불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재개됐으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장기간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요. 협상이냐 파괴냐 이 이분법적 압박입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란 수뇌부가 대부분 사망에 실질적으로는 교체된 거라고도 했습니다. 말 속에 말이 있는 트럼프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이죠. 이 상황을 두고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자작극 종료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새 협상 주체가 테이블에 나오는 최소한의 제스처만 취해도 트럼프가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이를 국내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금의 이란 협상 상대를 이전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덜 급진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가 핵 위협이 끝났다고 선언했던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있죠. 그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호르무즈의 근본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 충돌을 위한 준비 기간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소모전 시나리오입니다. 랜드 연구소가 지적한 종전 문제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우예요. 트럼프는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괴멸됐다고 선언했지만 이란의 저항 의지와 분산된 비대칭 전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산발적으로 타격하되 결정타를 못 날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완전히 꺼내지는 않으면서 위협 수위를 조절하는 소모전이 2년에서 3년 이상 지속되는 구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 중재 개입 시나리오입니다. 2023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었던 중국이 또 한 번 중재자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이란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중국은 실리를 챙겨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과의 관계는 에너지 안보이자 미국 포위망을 깨는 외교 자산이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안정 보장자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장기 구조 변화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결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기 소모전이 길어질수록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건드리지 않는 한 어떤 합의든 다음 위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대한 갈등의 지도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겨우 56km의 좁은 물목. 하지만 이 작은 수로 하나가 전 세계 원유 20%를 움켜쥐고 있고 세계 최강 미국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지정학의 급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급소를 둘러싼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건 핵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국민을 학살한 이란 정권이 내부에서 흔들리는 바로 이 순간을 체제 교체의 기회로 보고 있고 동시에 이란 문제를 빠르게 정리해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 원유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전쟁터가 됐고 이란은 이미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해협의 안전을 사실상 미국에 의탁해왔는데 트럼프는 이미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동맹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누구에게 맡겨두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치르고 있는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불꽃이 호르무즈를 막는 순간 한국의 주유소, 한국의 공장, 한국의 물가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무관심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복잡한 지도를 읽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